탄소, 산소, 황, 인 등의 다른 생체 원소들도 자연계에 비슷한 순환 과정을 거친다. 이들도 생명체에 필수적이다. 이 모든 물질의 순환은 지구의 생태계를 공고히 지키는 미생물의 수많은 중대한 역할을 보여주는 본보기다. 우리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의 화학 물질을 유지해주는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서 복잡하게 어울려 사는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소가 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개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 화학물질의 공급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이것이 대기 중에 기체 질소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강대한 질소 차원을 빼냈다 되돌리는 순환 작용임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 화학물질 네트워크를 우리는 질소 순환이라고 하고 순환 과정의 대부분은 미생물이 작동시킨다. 이 광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질소의 전 세계적인 흐름을 스위트피 뿌리에서부터 가볍게 관찰해 보겠다. 스위트피 뿌리? 뿌리혹. 뿌리혹에 대해서 큰 나무에서도 뿌리혹을 보겠지만 뿌리혹은 종묘원처럼 통제된 환경에서 이러한 특수한 식물의 종양을 뿌리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체로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그 부분에서 근처에서 자라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그 부분에 식물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뿌리혹은 사실 어디에서나 자랄 수가 있다. 뿌리에도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무의 몸통 위쪽에도 생긴다. 뿌리혹이 이런 부위를 선호하는 것은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가 흔히 흙에 살고 있으며 특히 식물 주변의 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박테리아는 식물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흙, 근권이라는 영역을 특히 선호한다.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는 예를 들어 식물을 심을 때 뿌리 근처에서 생기는 미세한 상처를 통해서 식물 안으로 들어간다.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는 희생양을 고를 때 딱히 무언가를 선호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식물에 박테리아는 식물에 자신의 DNA를 주입하고 식물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염색체에 융합해서 기증받은 박테리아 유전자를 자신의 유전 정보에 영구적으로 편입한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식물이 새롭게 얻은 유전자는 박테리아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인다. 박테리아는 식물의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가 복제할 수 있는 안락한 환경을 만들고 박테리아를 위해서 특별한 식량을 만들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오로지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식량이다. 아마도 이쯤 되면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가 숙주를 조정하는 방법이 유전적인 명령을 통해서 숙주에게 공격자를 위해서 활동하도록 유전적인 명령을 내리는 바이러스의 행동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는 대단히 미생물다운 방식으로 식물에 내린 명령의 뭉치를 갖고 다닌다. DNA의 원형 부분은 플라스미드에 인코딩해 둔 것이다. 많은 박테리아들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다. 이 조그만 유전 정보 덩어리는 미생물의 생태, 특히 박테리아의 생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플라스미드가 뭐고 염색체나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생물체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DNA. 그 세계는 근본적으로 인간 및 여러 다른 미생물과 다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은 칼로리 흡수율이 낮아질 것이고 뚱뚱한 사람도 몸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포도덩굴의 혹,
포도동굴에는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실은 가능하다. 숲이나 정원 혹은 포도밭을 거니면서 나무나 간목 덩굴의 가지나 몸체를 보면 부푼 혹 같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혹 중에서 특히 거의 구형에 가까운 것들은 곤충들이 만든 것이다. 이런 혹들은 아미노산 트립토판에서 식물의 성장 호르몬인 인돌 아세트산을 만드는 미생물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생물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또 다른 혹은 그냥 옹이인데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종종 이런 상처가 났을 때 그 뒤으로 생기곤 한다. 이런 마디 혹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수들은 이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 외에 어떤 혹은 상당히 표면이 거치고 어떤 것은 또 그런 뿌리 혹은 우리에게 미생물과 더 상위의 생물종, 이 경우에는 유전적인 관계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준다. 우리는 다윈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진화가 본질적으로 선형 과정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종의 표본에 자연스럽게 선택적인 유전 변형이 조금씩 축적되어 새로운 종으로 분화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 그 종의 또 다른 변화가 축적되는 것이다.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생각은 우리가 현존 생물에서 볼 수 있는 유전자들이 수직으로 거슬러 올라가 만날 수 있는 선조의 유전자와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다윈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는 멘델콩의 실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유전자의 개념을 비롯하여 현재 유전학 원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뿌리혹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었다. 미생물이 자신의 유전자를 현대의 생물체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물의 어떤 유전자는 뚜렷하지 않은 진화사에서 미생물에서 하나하나 받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미생물에서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뿌리 혹은 식물에 달린 혹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큰 증거이다. 미생물학자들은 우리 장내 미생물이 일으키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약한 위대한 미생물 학자 190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메치니코프는 장내 미생물이 전혀 덕이 되지 않으며 우리의 대장은 해로운 것으로 은신처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 저장고이고 전부 다 썩어서 부패하고 있다. 이 부패물들은 해롭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는 대장이 생리학적으로 불필요한 저장기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장을 비우기 위해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메치니코프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그러듯이 대장의 부패물을 제거하려면 다른 요구르트를 먹으라고 주장했다. 메치니코프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요구르트와 그 비슷한 유산 발효 유제품들은 대장을 청소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게 만들어준다고 광고한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별로 없다. 하지만 영유아의 장에 많이 있는 젖산 생성 박테리아인 비피도의 박테리움이 설사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그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증거는 많이 있다. 몸무게 증가와 장내 미생물의 상관관계는 미생물학자 제프 고든이 수행한 실험 덕에 논쟁의 여지가 사라졌다. 그는 정상적으로 자란 치의 장에서 미생물 혼합물을 추출하여 무균쥐에게 투여했다. 음식물을 계속해서 무한정 공급했을 때 본능에 따르는 쥐는 더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몸무게가 늘었다. 그는 또한 비만쥐와 정상 체중쥐의 장내 미생물 양과 몸무게 증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역시나 그 결과는 놀랄 만큼 명확했다. 비만지의 미생물들이 정성 체중지의 미생물에 비해 더 많은 몸무게의 증가를 불러온 것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비만지는 유전적으로 조정된 것이었다. 비만지에는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 렙틴을 생산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비만해질 때까지 음식을 먹었다. 소를 보고 세웠던 몇 가지 가설과 분석이 더하여 이 실험 결과가 확실한 미생물학적인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 주었다. 이 종의 박테리아들은 원래 다단계로 분해하고 발효, 뚱뚱한 사람의 장내 먹이사슬은 장내 박테리아가 유기산과 수소, 기체, 이산화탄소, 메탄 생성견, 인간수 특히 먹이사슬이 다당류를 분해하고 박테리로이드, 이 모든 것들이 확실히 논리를 세워주었다. 뚱뚱한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마른 사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내 미생물의 특정 다당류를 이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중대한 단서가 있다. 뚱뚱한 사람이 음식 제한을 통해서 몸무게를 줄이면 그 사람의 정식 미생물 수도 변한다는 것이다. 이런 미생물 수의 변화는 몸무게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설명을 바꿔보면 장내 미생물 수의 변화는 우리의 선조를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한 선택적인 적응 능력 변화이다. 장내 메탄이 혈액으로 운반되었다가 폐로 가서 날숨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날숨이 있는 메탄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소량의 장내 메탄을 검출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여러 번의 연구를 통해 바이오 올린의 메탄을 만드는 사람과 만들지 않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일 뿐임을 밝혀내겠다. 인간의 장에는 모두 메탄 생성 고세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메탄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아주 작은 양만을 만들기 때문에 호흡 테스트에서 음성을 보이는 것이다.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 역시 우리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코미디. 하지만 오늘날 비만과 당뇨병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진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많이 먹고 운동을 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들에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걸까? 이 차이가 혹은 미생물로 인한 것일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부는 그렇기도 하다. 또 사람은 장내에 서로 다른 미생물이 있고 그들의 미생물이 이런 대조적인 몸무게에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이전에 추측했던 것처럼 소를 비롯한 다른 반추동물과 상당히 비슷하다. 우리의 장에 있는 미생물들은 뚱뚱한 사람, 활동성. 아주 옛날 인류는 이렇게 서구에서 5억 명의 이상이 과체중이고 그 중에 2억 5천만 명이 비만이다. 뭔가 음식에서 비만 인구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을 우리 몸에서 없애야 할까? 물론 비만의 핵심 원인은 우리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흡수하는 칼로리가 훨씬 많다는 데 있지만 미생물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 레벨에 쓰여 있는 것보다도 더 증가시키기도 한다. 인간이란 우리 자신의 세포와 미생물 세포가 함께 살아가는 혼합체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미생물이 꽤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몸 위에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총수는 우리 자신의 세포보다도 10배나 많다. 우리 장에만 10조에서 100조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많다. 소예수처럼 흰개미 안에 있는 셀룰라제 생존 미생물은 처음에 셀룰로스 조각을 공격하여 수소기체와 이산화탄소를 최종 산물로 내놓는다. 소에서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메탄 생성 전류 고세균의 반응 물질이 되어서 메탄을 생성한다. 하지만 흰개미에서 셀룰로스의 분해 산물은 아세트산 생성 박테리아의 반응 물질이 되어 아세테이트. 이것은 오로지 미생물만이 수행하는 대사 에너지 획득 공정인 아세트산 생성 반응이다. 메탄 대신에 아세테이트를 생성하는 것은 흰개미의 생활 양식에 잘 어울리는 핵심 차이이다. 소와 다른 반초동물들은 최종 산물을 트림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해도
그 공정의 최종 산물인 고세균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탄을 생성해서 이득을 본다. 하지만 흰개미는 뱃속에서 생산된 미생물 세포를 소화시킬 수 없다. 흰개미는 자신을 갖고 있는 미생물을 통해 생산되는 아세트산염에만 의지해서 산다. 생활 방식과 심지어 우리의 존재까지도 미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생명체와 달리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대사 활동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더 의존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에너지가 다른 생명체의 대사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대부분은 오랜 과거에 일어난 대사 활동의 산물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화석연료가 그러하다. 이것은 편리하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이며 고대의 미생물과 지구과학적인 활동에 의해 생성된 식물 혹은 조류이다. 인간은 한계점에 이를 정도의 소비 습관을 갖게 되었고 조만간에 이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전부 소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지구상의 탄소 배출을 대단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탄소는 대체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며 이것이 지구를 감싸고 온난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재앙 같은 기후 변화라고 말한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미생물들조차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것 같다. 미국 에너지관리국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원하고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은 미생물의 도움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셀룰로스 분해의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흰개미의 뒤창자에서 나오는 셀룰로스를 에탄올로 분해하는 효소는 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미생물